지난달에 저희들이 프란츠 리스트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서 모임을 가지고 한 달 만에 이제 다시 톨스토이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모이게 됐습니다. 우리 후마나의 시간 단위는 이렇게 보통 100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 아주 귀한 음악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강의도 또 강사님도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만 거기에 걸맞게 톨스토이가 태어났을 때 이미 그 베토벤은 1년 전에 죽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후에 톨스토이가 베토벤의 음악을 듣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던 모양입니다. 음악은 인간의 영혼을 강팍하게 한다. 그러니까 음악 반대론자였던가 봐요. 그래서 크로이츠 소나타라고 하는 베토벤의 작품을 듣고 같은 제목으로 소설을 썼는데 사실 저도 이번 이 모임을 준비하면서 그 책을 읽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음악에 대한 대단히 부정적인 그 이미지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결국 마지막은 아마 자기가 음악이 추구하는 어떤 절대적인 미의 경지에 어차피 다다르지 못할 어떤 그런 것을 지극한 사랑을 지극한 미움으로 표현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음악 톨스토이가 미워했던 그 음악을 오늘 손리사 교수님과 또 이성원 교수님 두 분의 이중주로 모셔서 듣도록 하고 연주가 끝난 후에 그게 원래 이제 3악장에서 다 듣기에는 우리가 너무 길어서 한 악장만 부탁을 드렸습니다. 끝난 후에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 인사를 하시고 강사님을 소개하시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모시도록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외교관으로 나가 계시다가 지금은 보신 대로 아산 정책위원회 이사장으로 계십니다만, 원로 교수님인데 이런 용어를 써서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노 선생님은 좀 별종입니다. 우선 67년 하버드라면은 요즘보다도 상황이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그때는 미국 사회도 그렇게 개방되어 있지 않았고, 또 더더구나 동양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전혀 그런 거 없은 그 시대에 들어가서 다른 학문도 아니고 인문사회, 그 가운데서도 미국에서는 영어하고 역사입니다. 인문사회에서는 역사하면은 감히 손을 못 대는 그런 분야에 공부하시고, 또 러시아, 물론 러시아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 역사 다 관통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공부 마치시고, 또 거기서 그 분야에 공부하시고 돌아오셔서는 이제 한국이 학자시니까 한국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시면서 이런저런 정치 행정적인 요청이 많았지만은 다 거절하시고, 그나마도 수용하셨던 것이 외교관, 핀란드하고 러시아 대사로 나가서 활동하셨습니다. 활동하시고 지금 이렇게 은퇴하신 후에 명지와 카이스트 같은 기관에 석좌 교수로 계시면서 지금 정신사적인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역사 내지는 앞으로의 국가 발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분이시라서 여성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 시대 한국의 여성으로서 학자로 인정받고 외교관으로 인정받고 정치행정가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요청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자적인 그런 고집으로 쭉 그렇게 살아오신 분, 그런 뜻에서 정말 남성이든 여성이든 또 이제 별종입니다. 우리 그 시대 해방 이후에 여성 지도자를 생각하면은 무슨 김환란 씨 생각이 나고 또 김옥길 선생 생각이 나고 이렇습니다만, 그 후에는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안 나는데 앞에 계신데 미안하지만은 전부터 배경이나 생활하시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우리 이 박사 생각이 납니다. 나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런데 물이 안 드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게도 생각합니다. 만일 잘못 그런 정치 행정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셨더라면은 학문적인 스승의 모습 다 잃어버렸을 거고, 또 외교관으로서 활동했던 그것도 그저 정치적인 심부름꾼 같이 이렇게 풀이됐을 텐데 그 길 잘 면하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오늘의 한국 실정에 대해서 과거에 직접 관여 못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때 정치 행정적인 일을 맡아서 어떻게 했더라면 오늘의 역사적인 이 상황 내지는 젊은이들의 사관에 대해서 조금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고민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시지만 너무나 이렇게 그런 종북도 나가서는 찬미하는 사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고민스럽다 하는 생각 꾸준히 하고 계실 겁니다. 조금 이런 귀한 분 우리가 모시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좀처럼 이런 데 잘 응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다 교수님들과 하시니까 다 학자적인 그런 고집이 있죠. 이 교수는 마찬가지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엉뚱한 고집 가지고 그걸 사시는데,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감사 말씀 드리고, 오늘의 시간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밑에서 자라는 제자들한테도 우리를 통해서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기억하시고 기회 있는 대로 제자들 계속 가르쳐 주시길 바라고, 더 긴 말씀 드리지 않고 정말 저희 위해서 시간 내주신 이 교수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신일희 총장님께서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말문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캠퍼스에 와본 거는 처음인데요. 들어오면서부터 참 어쩌면 그 사이에 이렇게 이 많은 일들을 해 놓으셨는지 참 놀라고 정말 아주 이 상쾌한 기분입니다. 지금 음악 행사까지 포함해서 제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참 그 아름다운 대학의 상이 여기에는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참 오기를 너무 잘했다 그런 그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이 사과의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는데 제 이 강연 제목이 톨스토이의 역사관과 오늘의 한국으로 되어 있는데 나눠드린 그 자료 제목하고 조금 다릅니다. 오늘의 정치 현실에 비추어 본 톨스토이의 사회사상이라고 어찌 보면 후기의 그 톨스토이의 그 사회사상 특히 그 무정부주의적인 평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과 평화에 나타난 그 역사상하고는 조금 역사 철학하고는 약간 그 상치되는 듯한 그 느낌이 사실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제가 그걸 요약을 하고 들어가죠. 전쟁과 평화 아마 옛날에 뭐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거기 보면 이제 두 가지의 그 얘기 줄거리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나폴레옹이 1812년에 러시아를 침입했다가 패퇴하고 돌아서는 이제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 역사적인 사건하고 얽혀서 그 낭만적인 이제 인간의 그 이야기에 특히 안드레이 백작하고 나타샤 로스토바하고의 그 사랑 이야기, 뭐 비에르 베즈호프의 얘기 이런 게 얽히는데 거기를 보면은 이 톨스토이가 이 역사적인 주제를 다루는 것뿐 아니라 뒤에 말미에 그 역사 철학을 좀 장황하게 늘어놓은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냥 소설가로서 얘기한 것만 아니라 역사에 대해서 뭔가는 참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문학 비평가들 사이에서는 그 역사 철학을 담은 그 뒷부분에 대해서 좀 불평이 많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얘기를 보면 아주 그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서 너무 그 진솔하게 가깝게 다가오는 데 비해서 그 장황하게 늘어놓은 그 철학적인 논술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그 유명한 조지 스타이너라는 그 문학평론가 그리고 거기 이어서 그 옥스퍼드 대학의 그 아이제아 벌린 교수 같은 분은 이 톨스토이가 이 전쟁과 평화에 나타난 걸 보면은 말하자면 자기 능력하고 이 소망하고는 좀 다른 그 갈등을 느낀 그런 인물이다. 다시 말하면 톨스토이의 진짜 재능은 이 자세한 이 사건들을 묘사하고 그거를 실감 있게 전달하는데 능숙한 여우에 비교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는데 본인이 소망했던 거는 고슴도치 같이 큰 거를 이렇게 갈파할 수 있는 그걸 바랐다. 뭐 이런 이제 이 비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깊이 생각 안 하고도 금방 드러나는 거는 톨스토이의 그 역사관은 반영웅주의적인 사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얘기 시작하는 게 궁중귀족들의 이제 대화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안드레이 공작이 남기고 간 이제 아들로 비에르하고 나타샤가 결혼해서 길러주는 걔가 아버지 생각을 하면서 그냥 중간에 딱 끝나요. 보면 역사라는 거는 언제 시작되는지도 모르고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흐르는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보통 역사학자들이 그러는 얘기를 보면 나폴레옹이라든가 구투소프 장군 같은 사람들이 모두 큰 인물로서 지휘를 하고 해서 이런 사건들이 전개되고 귀추가 나고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수백 명의 수천 명의 인간들이 각기 자기 나름대로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그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다. 그러니까 이 역사가들이 볼 때 나폴레옹이 뭐 군대를 이끌고 러시아를 침입해서 역사의 대세가 어떻게 됐다 이렇게 하는 거는 돌스토이는 이렇게까지도 심하게 표현해서 그 마치 그 하늘에서 보면은 그 양떼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동쪽으로 갈 때는 맨 앞에 서가는 양이 지도자인 것 같이 보이고 서쪽으로 갈 때는 서쪽에 서 있는 양이 지도자 같이 보이는 것이 사실 그 양떼 전체를 봐야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역사라는 것이 개별적인 사실을 그냥 산술적으로 집합해 놓은 거는 아니고 그것보다는 어떤 또 큰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제 그 19세기의 과학, 수학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그 미적분 원리에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기계적으로 그려놓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정말 아주 미세한 그런 그 사실들을 많이 포착을 해서 그거를 이제 적분을 하면은 역사 전체가 보이지 않느냐 뭐 그런 이것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그 좀 더 비교적 더 생소한 거를 소개하고 싶었던 거는 후기에 이런 그 소설가로서 이미 그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었을 때 이 돌연 이 생활 태도를 변해 가지고 이 소설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이제 버리고 문학 작품보다는 이 사회 사상가로서도 그리고 또 종교적인 면에서 어떤 이 인생 철학에서 어떤 지침서를 쓰는 그런 쪽으로 이제 톨스토이가 중간에 변하죠. 그래서 이 전쟁과 평화를 썼을 때는 아주 그 단란한 가족 생활을 하면서 행복할 때 해서 그게 사실은 그 역사적인 얘기도 되지만은 가족사 같은 그 가정의 이 모습을 그리는 것으로 또 거기에 역점이 주어졌고 그 부인이 그 긴 소설을 6번씩이나 이 정서를 해서 썼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참 가까운 그런 그 부부였는데 애들을 8남매씩이나 낳고 그런데 중간에 이 톨스토이가 이 종교로 귀의를 하면서 이 세속적인 그런 면에서 모든 걸 다 청산을 하고 완전히 종교에 심취하면서 가족도 거의 파탄이 나기 시작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기의 저술들이 나오는데 이 그쪽에 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평가를 안 했어요. 맞으면 사회사상가로서의 이 톨스토이는 별로 그 높이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뭐 대한민국만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이 정치적인 현실이니 이런 거를 보면은 과연 그 후기의 톨스토이의 사회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그냥 넘길 거냐 비현실적인 거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문인으로서 대가의 경지에 또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상가로서 위대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문인과 사상가의 초점은 상당히 다를 수도 있고 또 필요한 학술적인 소양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의 예술론이라든가 이 천국은 마음속에 있다라는 등의 이 종교적인 색채가 짙은 글들 그리고 또 러시아 혁명의 의 같은 이 논술들은 그 문학 작품에 비해서 사실 읽기에 좀 진부하고 독창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톨스토이가 이런 논문을 통해서 설파하고 있는 이 폭력에 대한 무조건 저항, 평화적 저항론이라고 하는 것은 혁명 전야 러시아의 정치 상황 속에서는 더구나 너무도 비현실적인 것이고 이 역사의 진행 과정에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친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소설가로서 그는 민족 전체의 자랑이요 추앙의 대상이었던 톨스토이가 사회사상가로서는 전제정부 측에서 볼 적에도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존재였고
또 전제정부와 싸우고 있던 그 인텔리겐치아 쪽에서 볼 적에도 아주 거추장스러운 그런 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니콜라이 베르자예프 같이 그 러시아 정신사에서 톨스토이의 그 이 무정부주의 이론이 차지하는 위치를 비교적 그 높이 평가하는 그런 그 사람까지도 그것은 좀 비현실적이고 그 극단적인 것이었다는 그 이 평가를 그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러시아 역사는 톨스토이가 바라던 것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서 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그 이 폭력 정치를 낳은 그 공산주의 체제가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체제가 스스로 파산을 그 선고하고 나서 이제 톨스토이의 이런 조술이 나온 지 그 100년도 넘은 이제 지금 다시 보면은 그의 그 문학 작품들이 그 이 명작으로서 이 가치를 상실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물론이지만은 정말 그 톨스토이가 제시했던 그 사회혁명론이나 문명 비평 같은 것이 그렇게 비현실적이기만 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주의 문학의 거두로서 그 인간적 진실을 꿰뚫어 보는 데 있어서 누구의 그 추종도 그 불허했던 이 그런 사람이 정말 그 역사를 보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그 극단적 무정부주의를 주장한 이유가 무엇이었겠느냐? 이 하나의 손쉬운 그 대답은 물론 그 종교로 귀한 이후 톨스토이는 그전 같은 그 현실 감각을 이미 갖지 못하고 상실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무렵까지도 조금 그 방향을 다르게 썼던 이제 작품들, 종교적인 내용이 좀 많이 가미됐지만 크로이체르 소나타라든가 부활 같은 작품을 보면은 이 톨스토이의 지적 능력이 쇠퇴했다고 하는 그런 그 증거는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그 예술론이나 그 이 혁명의 의미 등의 그 논문을 읽지 않고도 이 톨스토이가 뭐 정신적으로 나약해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실과 너무 멀었다는 데 대한 해석이 오히려 차라리 그가 그 현실을 꿰뚫어 보는 그 눈이 그 범인의 눈이 아니었고 어찌 보면 너무도 이 멀리 앞질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그의 처방도 마치 비현실적인 것으로 그 보였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이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톨스토이의 사회 사상이 비현실적이었다는 말은 그것이 예언적이고 이상적이었다는 얘기지 무가치하다는 뜻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그 말년의 톨스토이가 설파한 사회 사상은 기독교적 무정부주의의 이 극단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극단적이라는 말은 보통 쓰는 말로서 혁명적, 뭐 폭력적이라는 뜻이 아니고 거의 반대로 철저하다는 얘기죠. 무정부주의를 주창하면서도 기존 정치 체제를 파괴하는 데서는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이 바쿠닌이나 또는 크로포틴 같은 그 무정부주의자들하고는 달리 톨스토이는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조차도 폭력과 강권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톨스토이에 따르면은 국가나 사회 조직은 어느 것이나 막론하고 처음부터 인간이 다른 인간을 착취하고 억압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수립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력이건 간에 폭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고 그 때문에 폭력을 근절하면은 그런 정부 조직 같은 것도 그건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이것을 말하자면 폭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시 폭력을 동원한다는 것은 그건 모순된 일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그 착취 관계가 수립될 수 있는 것은
톨스토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선량한 인간들은 되도록이면은 다른 인간들하고 싸우는 것을 회피하고 차라리 자연과 씨름하면서 자연을 길들임으로써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생계를 확보하는 일에 이 정력을 모두 쏟고 싶어하는 평화로운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폭력을 행사하는 이웃에 굴복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톨스토이의 말을 빌자면은 우리가 원시 공동체의 형성을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항상 잊고 있는 그 사실이 자기들의 노동을 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들의 수가 언제든지 가장 많고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며 가장 도덕적인 사람들이 이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폭력에 굴복하고 그에 따르는 모든 고충을 감수하는 편이 압박에 대항하기 위해서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일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더 자연스러운 일로 여겨진다는 말이죠. 이처럼 선량한 인간들이 폭력을 사용하는 악한 인간들에게 예속당하는 일은 돌스토이에 따르면 세상 어느 곳에서나 그리고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속 관계가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언제나 변화는 오게 마련이었는데 변화가 오게 되는 첫째 이유는 권력의 맛을 들인 그 유한 계급들은 도의적으로 점점 더 타락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예속된 인간들로부터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행동이 더욱더 잔악해지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유는 거의 따라 나온 것으로서 권력이 더욱더 부패해짐에 따라서 예속된 상태에 있던 인간들 사이에서는 그러한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인식이 점점 더 싹트게 된다는 말입니다. 톨스토이는 노동 대신에 폭력과 게으름으로 살아가려는 인간들의 도의적인 타락과 그 허욕에는 한계가 없는 것이라 봤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의 야욕을 충족시키는데 방해를 받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격려를 받는 이 사회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런 그 권력을 부리는 사람들에게 기식해서 살면서 권력의 난무 속에서 혜택을 입고 기회를 노리는 기회주의자와 그 아첨꾼들이 항상 그들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권력을 행사하는 일에서 아무런 실질적 저항도 받지 않는 권력자의 야욕이 가장 극단적인 양상으로 표현되는 것이 전쟁이었다고 돌스토이는 말합니다. 전쟁이란 인간의 도덕적인 타락과 야욕이 나눠온 집단적인 학살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왕조에 대한 충성이니 교회에 대한 복종이라고 하는 구실 아래서 민족 집단 전체를 학살하거나 개별적으로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고문도 하는 그런 일들이 수천 년 동안 당연한 것인 양 묵인되어 왔지만 그것은 이제 기독교나 그 밖에 다른 그 인도주의적인 교실을 받아온 인간들로서는 더 이상 양심적으로 허락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권력이 지나치게 부패하면 아무리 온순하고 선량한 백성이라도 더 이상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그 한계적 상황에 도달하게 마련이었습니다. 1861년에야 비로소 뒤늦게 농노 해방령을 선포한 그 러시아 사회는 근대 화로의 장족의 진보를 이룩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 농노 제도의 그 폐지에 뒤이어서 도시나 그 지방 행정, 자치 행정 체제도 그 도입이 되고 이 군대도 개혁이 되고 법원 체제도 서구 수준에 맞게 개혁이 되는 등 상당히 진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90년대에 접어들면서 러시아는 그 본격적인 산업화 궤도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국, 벨기에, 프랑스, 독일, 미국 등으로 이렇게 순서로 이제 산업화가 시작이 되다 러시아는 이제 뒤늦게
이 산업화에 돌입을 하는데 정부 주도의 급속한 그 산업화 계획이었습니다. 이 귀족들이 최후의 그 작품에 나오는 것 같이 이 능금밭을 이제 이 공장 부지로 변모시키는 그런 이제 이 농노 출신들 이 기업가들이 생겨나고 도시에는 이 거대한 공장지대가 형성이 되고 노동자층이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신흥자벌들의 그 활기찬 모습이 이 몰락하는 지주들의 그 조점 잃은 그 눈초리하고 대조를 이루는 이런 그 사회가 세기 말 그리고 20세기 초의 러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산업화의 충격을 다른 어떤 사회 계층보다도 더 크게 받은 것은 사실 농노의 신분으로부터 탈피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 러시아 농민들이었습니다. 농노 해방 이후 농촌 인구는 급격히 팽창하고 농지의 생산성은 향상되지 않고 하는 가운데에서 산업화의 부담이 가중되기 전부터도 러시아 농민들은 정말 그 살기가 어려운 처지였는데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정부의 이 계획이 농민들의 일시적인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급속하게 산업화를 추진하는 길만이 그 만성적인 토지 부족에서 오는 그 기근을 면하는 길이고 농촌의 과잉 인구를 이 공장지대로 이 산업으로 흡수시키는 방법밖에는 경제적인 타개책이 없다 하는 것이 그 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무대신 세르게이 비테가 중심이 돼서 국가주도 산업화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죠.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이 박정희 정부 때 추진되던 그런 식의 그 산업화가 추진이 됐습니다. 즉 외자 동원에서도 적극적이었고 하면서 사실 그 당시로서는 아주 획기적이었던 연 8%라고 하는 그 고도의 그 성장률을 보이기 시작했지만은 사실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그대로 계속될 수는 없는 일이었고 러시아에서는 무엇인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결국 일어나고 말리라는 느낌을 갖는 것은 톨스토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이미 1860년대 말년부터 러시아 사회에 이제 그 선을 보기 시작한 이 극단적인 혁명 지상주의자들 거의 직업적인 이제 이 파괴적인 혁명가들 사이에서는 이 전제 체제를 타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결론이 이미 나 있었습니다. 그들뿐 아니라 심지어는 그 상징주의 파의 그 시인들 알렉산더 블록 같은 사람들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만 그 혁명이 도대체 어떤 내용의 혁명이 되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누구도 그 분명한 그 대안을 제시하지는 그 못하고 각기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럴 때 1905년 4년부터 시작된 이제 노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일본에게 패배를 하자 이 정권에 대한 마지막 기대까지 흔들리고 그 틈에 그동안 축적됐던 국민의 이제 분노와 불만이 이제 혁명적 기세로 그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니콜라이 2세 황제는 급히 이 러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이 기본적인 권리를 그 보장하겠다고 하는 소위 10월 선언이라고 하는 걸 하고 이 제한된 권능을 가진 아마 의회 제도를 그 수립을 해서 처음으로 맞으면 정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이 전제 체제에 대한 불만을 조금 덜하게 만드는 그런 그 구급책을 씁니다. 그러나 톨스토이가 볼 적에도 그렇고 이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도 소위 그 10월 선언문을 통해서 제정한 그 기본법과 또 전제군주의 권한에 대한 이 부분적인 그 제한, 즉 그 결정적인 말하자면 비토권은 황제에게 주고 그 대신 의회를 소집을 해서 선출해서
이 사안을 토론하게 만드는 이런 식의 그 절충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말하자면 만족스러운 것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우파 자유주의자의 일부만이 법치를 수립하고 그 입헌군주제를 하는 것이 이 러시아에서는 가장 적합한 해결 방법이라 주장을 했지만 극소수가 그것을 믿을 뿐이었습니다. 톨스토이가 러시아 혁명의 의의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해서 러시아 갈 길이 무엇인가를 자기 나름대로 그 시사하고자 한 것이 바로 이처럼 그 1905년 혁명의 이듬해에 역사상 최초로 그 대의기구인 그 두마의 1차 선거가 그 진행될 무렵이었습니다. 즉 한쪽에서는 러시아가 장족의 그 발전을 하는 것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럴 때였죠. 이 톨스토이는 앞에서 봤듯이 그 노동, 특히 그 농업에 종사하는 일이 인간이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면서 최대한의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부패시키게 마련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저도 사실 기억이 나는데 학생 때 읽은 책 가운데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가 땅을 밟는 거라는 게 있어요. 톨스토이 글을 보면은. 그래서 그때만 해도 우리가 아파트 생활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땅은 누구든지 밟고 사는 것인데 왜 이런 소리를 톨스토이가 하는가 제가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생각을 해보면은 문자 그대로 땅을 밟고 산다는 것이 이제는 그 특전이지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사는 아이들이 생기는 판이 아닙니까 지금? 이 톨스토이는 이 러시아에서 전제 정권이 전복되는 것은 바람직하고 또 불가피한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자신이 명문 이 귀족 출신으로서 황실 측근의 그 사치스럽고 그 부패한 생활 모습을 너무도 익히 알고 있으며 스스로 자기도 체험한 적이 있던 이 사람이기 때문에 권력과 문명의 극단적인 양상이 얼마나 추악한가 하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 체제 하에서 고통을 감수해 오던 민중의 참을성이라는 것도 이제는 한계에 달했다는 것을 고향에서 이제 이 농민들의 생활을 직접 같이 나누어 하면서 살고 있던 톨스토이는 누구보다도 또 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톨스토이가 볼 때 1905년 혁명 이후 러시아에서 새로 실험되고 있는 대의제도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큰 함정이 될 수 있다고도 봤습니다. 톨스토이가 볼 때 러시아 사태가 매우 절박하다고 느낀 것은 폭력주의에 감염되고 부패해버린 것이 비단 러시아 전제 정권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제체제를 폭력혁명으로 붕괴시키겠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싸우고 있는 모든 혁명 세력도 전제체제나 마찬가지로 폭력주의의 사도들이었으며 그보다 더 딱한 것은 러시아 지식인들이 항상 흠모와 모방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던 서방 세계 자체가 전제체제를 유지해온 러시아보다도 오히려 더 폭력주의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직접 인용하겠습니다. 러시아 민족은 지금 동화에 나오는 주인공과 같이 두 갈래로 길이 갈리는 기로에 서 있다. 두 길은 다 같이 파멸로 가는 길이다. 러시아 민족에게는 더 이상 정부에 복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는 지금까지 러시아 정부를 에워싸고 있던 권위로부터 해방되었고 민중이 겪고 있는 고통의 대부분에 대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이상 러시아 민중은 이제 자기들이 겪고 있는 재난의 원인이
정권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을 수가 없고 그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욕망을 버릴 수가 없다. 러시아 민중에게는 더 이상 계속하여 그들의 정부에 순종한다 함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겪어온 그리고 점점 가중되어가는 고통을 계속하여 겪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즉 토지에 대한 굶주림, 기근, 과중한 세금, 잔인하고 쓸모없고 극심하게 파괴적인 전쟁 등 말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무엇보다도 정부가 자기 방어를 위해서 취하고 있는 별 효과도 없는 대책의 일환으로서 자행되고 있는 범죄에 스스로 참여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이제 서방 국가들이 걸어온 길을 답습하려 한다면, 즉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더욱더 큰일이라고 돌스토이는 봤습니다. 그는 서방 세계가 밟아온 길이 왜 파멸의 길일 수밖에 없는가를 해명하는데 상당한 정력을 기울였습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당시 서구에서는 소위 자유주의를 주장해서 인간의 이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주는 그런데 이제 집중을 하다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정치적인 참정권을 가져야 된다 해서 소위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 전개되고 상당한 정도의 결실을 거두고 있었죠. 그런데 이 돌스토이가 볼 때 권력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이 이 서양식의 문제 해결 방식이었는데 그것이 돌스토이는 적절하지가 않다고 보았습니다. 결국은 제한한다는 하는 방법으로 이 권력을 점점 더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나눠준다고 하는 것이 서양식 방법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영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이 기본 인권은 모두에게 다 보장을 해주되 이 정치적인 참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수에게 국한된 것이 영국식 해결 방식이었고 점점 그걸 넓혀가죠.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자산을 가졌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는 이 토지 귀족들만 참정권을 가졌다. 점점 그것을 조금 확대해서 그 다음에 조금 그 상위계층 그 다음 해서 마지막으로 영국에서 보통 선거권이 인정되는 것은 1911년 후입니다. 1911년까지도 이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나온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두 배의 표를 줬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판단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봤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이익에는 그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 영국식 철학이었죠.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빨리 진척이 돼가지고 보통 선거권이 이미 19세기 중엽에는 다 주어지고 이 후진국일수록 조금 급속하게 이 참정권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나아가서는 마지막 성인 남성 전체가 이제 이 권력을 나눠 가지는 것이 권력의 횡포나 부패에 대한 이 처방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적인 처방입니다. 그런데 톨스토이가 볼 적에는 권력을 고루 나눠줘야 된다고 하는 서방식 발상은 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톨스토이의 표현을 빌면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병을 더 널리 퍼뜨려야 된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많은 수요의 인간들이 권력의 맛을 들이면 그만큼 더 많은 수요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될 뿐이라고 톨스토이는 얘기를 했습니다. 프랑스, 미국, 스위스 등지에서 공화정이 실시된 결과로 볼 때 왕정 체제가 유지되어둔 곳의 상황보다 더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이 톨스토이의 견해였습니다. 톨스토이는 물론 입헌군주 체제나 공화주의 체제가 전제주의 체제에 비해서 권력의 외형적 횡포를 막는 데 효율적이라는 것마저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 체제의 수립, 언론과 종교의 자유 보장 등등은 산업과 기술 문명의 발달을 촉진시켰으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시간적 여유와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문화적 세련의 혜택을 입을 수 있게 허용한 것이 사실이었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대다수의 민중의 생활이 인용합니다. 좀 더 안정되고 자유롭고 무엇보다도 분수에 맞고 도덕적이 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 톨스토이의 문제제기였습니다. 다시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권력이 제한된 곳, 즉 다수의 사람들이 권력 행사에 참여하게 되는 곳에서는 부패를 전염시키는 중심지의 수요도 늘어난다. 왜냐하면 권력을 나눠 행사하는 사람마다 각기 친구와 보조자와 하인과 아첨꾼과 친척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선거 제도가 실시되는 곳에서는 전염 중심지가 더욱 널리 확산된다. 투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아첨과 수레의 대상이 되어버린다. 권력의 성격 자체도 변화한다. 직접적 폭력을 기반으로 하는 권력 대신에 이제는 금력이 대두하는 것이며 그것은 역시 폭력의 뒷받침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폭력적 방법이 아니라 매우 복잡하고 기묘한 전달 방식을 통하여 그 효과를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인용을 합니다. 그러한 부패와 그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즉 노고를 회피하고 남의 덕으로 안일과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욕심, 국가의 살림에 대해 열심히 노동하는 사람으로서는 가질 수 없을 정도의 관심과 이해관계를 표명하는 풍조, 기만적이고 선동적인 언어의 횡포,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와 국가, 계급과 계급, 인간과 인간 사이의 적대 감정 등이 점점 더 확대되어 걷잡을 수 없이 되어버린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이웃과 싸운다는 것이 이제는 완전히 습관화되어 버렸으므로 심지어는 그는 그 과학을 인간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사악한 짓을 변명해주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문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 과학까지도 만물 간의 적대 관계는 인간 생활의 조건에 유익하며 불가피하다고 필요악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 당시에 이제 소위 그 사회적 다윈주의 같은 거를 의식하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점진적 개혁을 통해 서방식 정치 사회 체제를 러시아에 도입하고자 하는 입헌 민주주의자들의 노력이나 폭력혁명을 주창하는 막스주의자들이나 그 밖의 혁명 세력의 활동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같이 서양의 물질 문명에 매혹되어 정신을 잃고 있었으며 그 때문에 폭력이 결코 배제될 수 없는 정치적인 수단을 통해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제체제에 계속 복종하는 것도 서양식 개혁과 혁명의 길을 뒤따라가는 것도 다 같이 러시아 민족의 길을 구렁텅이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해결책이 뭐냐? 그래서 내린 결론이 폭력에 대한 완전 거부, 그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톨스토이가 말하는 혁명의 뜻은 인간 생활로부터 폭력을 완전히 배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폭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으로서도 결코 폭력을 허용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또한 폭력을 묵인하고 그 앞에 순종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폭력에 대한 그 불법의 방법으로 이 톨스토이가 러시아 민중에게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은 납세와 증집의 거부를 통한 평화적 저항이었습니다. 사실 어느 시대에도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 보이는 이러한 제안을 톨스토이가 자신 있게 내놓은 것은 톨스토이도 다른 많은 러시아의 지식인들, 특히 슬라브주의자, 친슬라브주의자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러시아 민족의 특질과 역사적인 상황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위 간단히 얘기하면 후진의 이점이랄까 하는 이론의 함정에 어느 면에서는 빠졌다고 보죠. 즉 외적인 상황으로 볼 때
서방에 비해서 후진국인 러시아는 첫째, 서방 세계의 길이 잘못된 길임을 역사적 현실로서 직면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었으며 그 길을 되풀이하는 과거를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둘째, 러시아에는 아직도 대부분의 국민이 인간의 생활 방식 중 가장 톨스토이 말해보자면 자연스럽고 도덕적이며 독립적인 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폭력을 기반으로 하는 권력기구로부터 평화적 방법으로 스스로 해방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톨스토이가 착안했던 것은 이 러시아 민중 사이에서는 인생에 대한 기독교적인 이해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인들은 모든 인간이 종족이나 국적에 상관없이 동등한 형제들이라 생각하며 종교에 관해 완전한 관용의 태도를 보인다. 범죄자들을 저주하지 않고 직접 인용합니다. 범죄자들을 저주하는 대신에 불행한 인간으로 보며 어느 특정한 날마다 서로의 용서를 비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할 때도 그들은 용서하라는 표현을 쓰며 거지에게 대해 동정심을 가질 뿐 아니라 존경심까지 가지는 것이 일반 민중들 사이에서 드러나는 태도다. 인사말이 이 굿바이 할 때가 프루샤이 하는데 용서하십시오 그런 말의 직역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감사하다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이 종교적 진리를 위해서라면 서슴지 않고 생명이라도 감수하겠다는 희생하겠다는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 스스로 불에 타 죽거나 혹은 신체의 부분을 절단하는 행동까지 하는 것을 보아도 러시아 사람들의 종교적인 특질이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톨스토이가 주창하는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 신의 왕국으로 이제 지상 왕국을 대체하자고 하는 그 주장밖에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장이 러시아 교회의 입장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 종교는 역사적으로 정치의 영역과 종교의 영역이라고 하는 건 마치 서로 구분되는 것 같이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톨스토이는 그와 대조적으로 산상수훈의 내용이 실천돼야 할 것은 바로 그 정치의 무대이고 이 현실 세계였지 교회라고 하는 특수한 울타리 속이 정신적인 영역으로 따로 분리돼서는 안 된다고 봤던 것입니다. 이 인간이 예속당하는 것은 또한 다시 인용을 하죠. 그들이 폭력에 대해 폭력으로 대처하거나 또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폭력 행사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폭력에 대해 투쟁하기를 거부하고 폭력의 행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물을 칼로 베을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결코 예속당할 수가 없다. 그들은 도덕을 막고 행동의 자유를 박탈당하며 부상을 입고 혹은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예속당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지각 있는 의사에 역행하는 행동을 내적으로까지 강요당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대신 이 폭력에 그대로 순응을 하고 거기에 폭력으로 대처한다면은 그들은 이 싸우는 죄로부터 스스로를 구제하고자 하여 그런데 이 실제 폭력에 기반하는 권력에 복종하기를 약속하고 거기에 마냥 동참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싸우는 죄로부터 스스로를 구제하고자 하여 자기들을 복종시킨 사람들의 죄를 방임하는 것이고 또 그들은 권력에 항상 복종하기를 약속하는 가운데 자기들의 진정한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 한 가지 다른 것은 톨스토이는 절대로 이 친슬라브주의자들 같이 이 러시아 종교만이
기독교로서 가장 순수한 종교고 유일한 진정한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기독교의 신뿐 아니라 이 불교 그 밖에 다른 종교에서도 신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도출을 할 수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 대신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한은 인간관계에서 다른 어떤 약속도 그건 지켜질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의 특수성을 그런 면에서는 또 부정을 하기 때문에 이 친슬라브 계통에서도 사실은 톨스토이를 거북하게 여기고 러시아 정교가 이 톨스토이를 파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톨스토이의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호미야코프 같은 친슬라브주의자가 얘기하던 그 사보르노스치 개념, 즉 러시아 정교를 믿는 그 신도들의 그 일체성이랄까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퀘이카 교도들의 그 이 평화주의 같은데 더 가까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그러면은 그 톨스토이의 이 극단적인 이 평화주의, 무정부주의가 남겨놓은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고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러시아 톨스토이가 주장하는 거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러시아 역사는 가서 그 공산주의 혁명이 이 자리를 잡는 그 기간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이 결실을 본다면 그의 이론을 집단적으로 실천에 옮기려고 해본 사람들은 이 러시아의 그 이색 종교 집단으로 그 두호볼이라고 하는 이 신의 보유자라고 하는 이 집단이 있는데 이 톨스토이가 주선을 해서 그 빅토리아 여왕하고 협조를 해서 카나다로 이주를 시킨 집단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 아주 문명하고 타협을 하지 않고 그 순수한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고 산다고 하는 그런 집단, 이제 그런 사람 또는 간디의 그 평화주의 투쟁, 또 이 톨스토이 농장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시적인 성과를 본다면은 참 별로 남는 것이 없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본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이 아닌가 싶습니다. 톨스토이의 사상은 그 내용 자체가 어떤 그 외형적인 행동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폭력에 대한 절대적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의식의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폭력의 사용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폭력에 굴복하거나 아니면은 목숨을 상실하기까지 하는 그런 양극단의 이 선택의 자유밖에는 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굴복하고 사는 길을 택했을 경우에도 내면적 저항은 계속할 수가 있으며 또 계속돼야 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러시아 역사에서 정치적 주도권이 폭력 행사에 가장 능숙했던 볼셰비키 당으로 넘어가는 것은 톨스토이는 물론 이 베르자예프라든가 그 밖에 혁명운동에 가담했다가 나중에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된 이 탁월한 지식인들은 예견할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권력을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권력은 차지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폭력주의가 정치적으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서 그렇다면 비폭력주의를 주장하던 톨스토이가 현실 감각을 결여하고 있었다고 또는 이 도덕적으로 무책임했다고 얘기할 근거가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의 사상이 설득력을 가지지 못했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진실은 정반대 쪽에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고 폭력과 폭력이 서로 충돌하는 그 20세기 초 러시아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인간이 구제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무정부주의, 즉 폭력에 대한 철저한 거부 이외에 이 다른 길이 과연 있었을까
하는 것을 그 또 이 판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제 체제와 혁명 세력은 이미 서로의 절충과 화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 버린 채 전투 상태로 접어든 지가 오래되었었습니다. 러시아의 민중은 권력에 집착하는 정치꾼들의 손에서 총검을 막기 위한 방패로 이용되거나 또는 파산을 면하기 위한 저당물로 잡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전쟁과 유혈혁명에 대한 톨스토이의 예안은 어느 면에서는 너무도 적중했다고 보고 현대 기술 문명의 귀추에 대한 경고도 어찌 보면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그로부터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 우리는 오히려 더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사회사상가로서의 톨스토이는 소설가로서의 톨스토이나 마찬가지로 지나칠 정도로 명확하게 역사적 현실을 꿰뚫어 보았고 그러한 상황에 대해 대처하는 데 있어서도 범인이라면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이 극단의 현실적인 처방을 내렸던 것이라고도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정신혁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그의 그 교실을 받아들인 사람들만이 스탈린 치하에서 같이 폭력이 난무하던 정치 사회 체제 하에서도 내적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힘을 간직할 수 있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스테르나크나 몇몇 살아남아 있으면서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은 사람들의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소련이라는 국가는 톨스토이가 주창하던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은 러시아의 지식이나 대중사회에서는 무정부주의를 주창하던 그의 가르침이 외적으로는 국가폭력에 굴종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인간성의 완전 상실을 방지해주는 일종의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주창하던 반폭력 무정부주의와 서구식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비판이 지니는 예언적 가치도 오늘날의 현실에 볼 적에는 상당히 선명하게 선명하게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것은 소련의 공산주의 체제와 대비할 때보다도 어느 면에서는 현재 서방 세계 또는 우리나라에서처럼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면서 이 문제를 인간적인 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여러 정치 체제들이 드러내고 있는 한계와 특히 부패상을 생각할 때 톨스토이의 가치를 다시 생각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톨스토이는 위에서 봤듯이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회의와 거부심을 표시하는 이유로서 권력은 그 자체가 인간을 부패시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곧 자기의 노력으로 자연과 조응하며 살아가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의 노력의 대가로 자기가 이득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순간, 곧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뜻대로 조종할 수 있는 힘, 권력을 맛보는 순간 인간은 누구나 다 그것을 이용하고 악용하려는 유혹에 빠져들게 마련이며 그 때문에 사회 전체가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톨스토이가 가장 우려하는 바였습니다. 사실 일찍부터 공화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이 사상가들도 항상 강조하던 것이 공화정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시민들이 덕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권력에 상응하는 의무가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성숙성이 전제되지 않고는 권력을 조금씩 나눠서 행사하는 민주주의나 공화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러한 성숙성 또는 덕이 전제되지 않고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권력을 나누어 행사하는 정치 체제라는 것이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는 체제 못지않게 이 부패하고 억압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다시 말하면은 대중 독재라고 하는 것도 그 1인 독재만큼 무서운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톨스토이는 예견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 정치적인 싸움판을 보면은 민주주의 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 갈등 해소를 위한 평화적 길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제도적인 장치 이상의 다른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즉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는 이전 투구의 장으로 민주주의가 전락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결국은 톨스토이가 가장 염려했던 그런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결국 남는 길이 무엇이냐? 표면적인 굴복과 이 내면적인 저항 그것뿐이냐? 그것은 사실 또 너무도 서글픈 결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저 자신 결론을 내리는 대신에 이 톨스토이의 사상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추해 보면서 토론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좋은 결론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주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은 또 요즘 아침마다 신문을 보는 분들은 다 같이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사회면이나 또 정치면이나 답답함을 느끼는 것은 저만이 아닐 텐데 오늘 그런 무거운 주제를 선생님께서 정말 대충 준비하신 게 아니고 이렇게 꼼꼼하게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제 공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하심으로써 좀 더 재미있는 말씀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 교수님께서 벌써 신청하셨습니다. 저는 화학을 전공한 명예교수 홍영석입니다. 참으로 톨스토이에 대한 그동안에 모르던 내용들을 세밀하게 분석해 주시고 전달해 주셔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모든 해설하는 내용들이 하나하나 다 마음에 와닿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는 한 가지, 톨스토이 무정부주의적인 사상 가운데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폭력이라도 폭력으로 제압해서는 안 된다. 그 사상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톨스토이의 사상이 잘못된 건지 선생님께서 전달하실 때 잘못하는 것인지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것인지 그걸 이해가 안 됩니다. 저게 오늘이 한국이라는 서브타이틀이 붙었으니까 한국을 예를 들면은 6.25 사변 그 나쁜 강력한 군사력 그 폭력인데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많이 다스리지 않았다면은 저항하지 않았다면은 폭력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면은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행복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백성이가 굶어 죽든 말든 강력한 무기, 핵무기를 포함해서 강력한 무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 우리 폭력적으로 반응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톨스토이의 사상을 우리가 그런 사상, 다른 사상은 좋은데 그 사상을 인정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게 이해 안 되는데 제가 아까 말했는데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또는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지 뭘 해설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전달하는 것은 제가 극단주의라고 얘기했지만 극단적이라는 말을 여러 번 썼으니까 톨스토이가 그런 주장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잘못 전달한 건 아니고요. 말하자면
폭력을 퇴치하기 위해서라도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분명히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흔히 이 테러하고 전쟁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 전쟁은 주권체들끼리 서로 합의해서 뭐 서로 이 협상을 하다가 틀렸을 때 하는 게 전쟁이고, 그건 정당화할 수 있는 폭력이고, 이 테러주의자들이 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그 현실 돌아가는 걸 보세요. 이 9.11 때 그 이슬람주의 극단주의 세력이 이제 이 뉴욕에서 그렇게 그 공격을 하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그런 공식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톨스토이의 사상에 비치면은 결국 그렇게 해서 그 국가적으로 합의된 것이나 아니나 폭력은 다 같은 폭력이고, 전쟁도 그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자신 사실 우리가 6.25 때 그 이 공산주의를 퇴치하지 못하고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참 끔찍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나 톨스토이는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그게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폭력은 또 폭력을 낳는다 하는 이제 그런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해석을 한다면 결국은 이 폭력을 설사 사용하고 뭐 현실적인 어떤 방안을 한다 하더라도 제일 문제되는 것은 그 의식의 구조가, 그걸 뒷받침하는 의식의 구조가 뭐냐 하는 것이 제일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선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다. 톨스토이는 물론 문자 그대로 이 폭력은 절대로 안 되고 차라리 죽거나 이 겉으로는 폭력에 굴종을 해서 가진 굴욕을 다 당해라 그런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결국은 그런 그 폭력을 사용하는 세력이 그대로 존속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그 톨스토이의 이 제언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시간적으로도 볼 수 있죠. 그러면 말하자면 6.25 때 우리가 막아내지 않았으면은 우리 세대나 뭐 그 한참 세대가 이 공산주의 폭력에 짓눌렸겠죠. 그러나 또 거기에 대한 반발이 톨스토이의 공식에 따르면은 조금 더 일찍 또 생겨났을 수도 있는데, 오늘날 보면 우리가 승리를 했고 반공을 우리 국책으로 썼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그걸 부정하고 반공 자체를 한 게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상당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또 이 폭력 세력으로 또 등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이 이제 계속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 비유해서 얘기를 하면은, 제가 그런 언젠가 저보고 그 지식인 논을 쓰라 그래서 제가 쓸 자신은 없는데 마침 좋은 글을 외국 사람이 쓴 거를 읽고 번역해 놓은 게 있어 그걸 주었더니 어떤 그 잡지에서 실린 적이 있었는데 벌써 한참 된 얘기입니다만은 조금 이 비유될까 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에 제목이 뭔가 하면은 그 저항자와 혁명가 사이의 구분이 뭔가 하는 거였어요. 반항아와 혁명가. 이 반항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식인의 비유를 하는데, 이 정치를 하는 사람은 즉각적인 효과를 내야 하는 그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거를 희생하고 하는데, 이 지식이나 이게 문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즉각적인 현실적인 이 상황보다는 무엇이 옳고 올바른 길인가 하는 거를 계속 지적을 하니까 항상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비판적인 입장에 쓰게 되죠. 그러니까 비판적인 입장에 서서 이 비판적인 입장이 관철돼서 무슨 정권이 교체가 된다든가 뭐 상황이 달라졌을 때 혁명가하고 그 지식인들의 차이는 뭐냐? 둘이 같은 입장에 서서 비판을 했는데, 혁명가들은 권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철하던 자기들의 주장하던 것이 관철되는 순간 권력 주체가 돼가지고 거기서 머물지만은 이 반항자들은 계속해서 반항자의 입장을 다시 취하게 된다. 왜냐하면 현실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이상하고 일치가 될 수 없으니까 항상 이상하고의 괴리인가 뭔가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톨스토이도 이런 이 차원에서 해석한다면은
무엇이 진짜 문제냐. 그러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정치 무대에서 절충의 결과로 나오니까 우리 스스로가 말하자면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전쟁의 혜택도 있고 사형제도의 혜택도 있고 하는 거죠. 그러나 원론적으로 볼 적에는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하는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토론을 계속하면서 좀 결론에 가까이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 변호사님 하시겠습니까? 아니, 예, 윤 교수님. 예. 짧은 질문에 예, 그러면 우리 많은 토론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오늘 선생님 강의 잘 들었었습니다. 그 아까 예를 드신 그 니콜라이 베르자예프 한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제까지는 인간이 역사를 지배했지만 앞으로는 역사가 인간을 지배할 것이다. 그렇게 그 예언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오늘 그 비폭력적인 그 무저항주의, 그 크리스찬 아나키즘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간디가 주장했는 그 비폭력주의하고 조금 구별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한 가지는 또 그 톨스토이의 얼굴이 너무나 많은 면을 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조금 저희들 생각이 납득이 안 가는 이분이 그 셰익스피어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 바그너의 음악이나 베토벤 음악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 선생님께서 또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계시는지 그 두 가지를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셔서 제가 저 답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저도 그건 압니다.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굉장히 이 비판을 했는데 그건 아마 그 종교적인 차원의 그 사고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톨스토이가 셰익스피어를 수용할 수 없었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아까 말한 그 고슴도치와 여우의 비유에서 여우 쪽에 그 톨스토이를 생각하면은 이 셰익스피어가 어느 면에서 한술 더 뜬다고 할 수 있고 더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셰익스피어에는 이 종교적인 그 도덕적인 그런 것이 이 톨스토이에서 같이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죠. 물론 이 톨스토이도 초기 작품 전쟁과 평화에는 그 종교적인 색채가 그렇게 별로 안 나타나고 이제 후기에는 더 강해지죠. 저는 그래서 그거라고 보고요. 첫 번째 질문에 잠깐만 초점이 뭐였죠? 제가 잠깐만. 예? 간디의 비폭력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간디. 그건 전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은 이 간디가 톨스토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하는 거는 간디 쪽에서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영국에 대해서 무저항적인 이 저항을 하는 데는 맞아 박해를 받고 금식을 하고 하는 등 자기가 표면적으로 오히려 굴종을 하는 것이 그게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간디가 소화해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다음 질문 우리 김익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있던 것을 교수님께서 좀 많은 설명을 해서 아주 감명 깊었습니다. 먼저 이 20대 때 문학 작품만 읽었던 이제 제가 톨스토이 또 사상가적인 측면이 있구나 하는 걸 선생님한테 오늘 배웠고, 그다음에 이분이 살아있던 그 시대 1900년대 세계 대전 직전, 러시아 혁명 직전 그 시대에 이분이 세계나 사물에 대한 인식을 현실적으로 했다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까 어떤 질문자하고는 달리 이분이 참 현실감이 없는데 교수님께서는 현실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그 예로 서구 사회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게 대단히 왜곡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분이 토크빌이나 이런 사람처럼 프랑스 사람이 미국 가서 보고 민주주의를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 나라 안에 있으면서 러시아적 관점에서 유럽 문화를 보고 뭐 이런 것 아닌가. 서구 사회에 좀 돌아다니고 해본 사람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이분이 1860년대 미국의 현실, 노예 문제로 혹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수백만이 전쟁 그거 다 봤을 텐데, 그런데도 이 폭력 문제를 그렇게 참 무슨 너무일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그분이 좀 더 살아서 만약에 스탈린 체제를 봤다면 그래도 그럴 것인지 대단히 현실성이 없는 분 같은데 현실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이해가 안 되고 그 점에 한 말씀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날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것, 저도 이제 나이가 좀 60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우리가 고민하는 것 중에 이 분노하는 젊은 세대 하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때로는 우리 아들도 나한테 분노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상가가 지금 우리 사회 젊은 분노하는 세대한테 무슨 설득력을 갖고 있을까? 너무너무 좀 거리가 있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냥 문학자로 그냥 남아있지 왜 사상가로 가서 이렇게 그 현실성 없는 얘기를 미증의 세계대전 앞에 그 다음에 이 러시아 혁명 앞에서 그야말로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시는 대문호가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분이 러시아의 페레스트로이카 체제 때 좀 영향을 구체적으로 끼친 게 있는지 그 사람 러시아 사람들한테 러시아 정치가들한테 어떻게 평가하는지 러시아 분야의 전공이신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교수님 말씀할 때 의회 민주주의 이외에 또 뭔가 가치가 필요한 것 같다. 성숙성 사회가 아니면 공화주의 민주주의를 하기 힘들다 말씀하시는데 막 그런 점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문제는 이 서구에서 발달되어 온 의회 민주주의 자체의 룰 그걸 무시하는 그러니까 그 이전의 문제 아닌가. 그것만 잘 해도 뭐 다수결 원칙, 토의 원칙인지 뭐 또 뭐 필리버스터든지 뭐든지 발달된 아니면 뭐 주먹 따짐이라도 하든 뭐 결정할 때 하고 뭐 이래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 정파주의 하고 있는데 일단 또 그렇게 정치가들이 그런 짓거리를 해대는 그 밑에는 다수 국민들 중에 다수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지지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또 누구는 뭐 시민 가고 누구 국민 가는데 국민 시민들이 여러 가지 조각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하기 참 성성이 약하다 하는 느낌이 들지만은 그 이전에 그저 룰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예, 지금 현재 충분히 현상이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유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저보다도 훨씬 더 그 전문가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서구 이 민주주의라든가 서구 정치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한 게 아니냐 그런 면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거는 톨스토이만 아니고 그 19세기 이 초반에 그 친슬라브주의자 사상가들서부터 솔제니친에 이르기까지 그 공통으로 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 서구의 이 뭐 자유주의 민주주의 체제가 발달하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잘 감안하지 않고 그 마지막 러시아적인 식으로 그 평가하는 그런 면이 그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도 질문 좀 복잡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또 조금 이 아물아물한데 지금 무슨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이 설득력이 있겠느냐 이 하나 비폭력적인 것주의가 극단적인 비폭력주의가 현실적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톨스토이가 지금 사망한 건 1910년입니다. 1905년서부터 이 혁명이 터지기 17년까지 상황 또 그 직전부터도 그랬지만 톨스토이가 러시아의 이 정치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건 정말 아주 폭력이 극도로 난무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혁명 쪽에서는 혁명지상주의가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점점 더 강해지면서 혁명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혁명가 집단이 거기서 이탈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이 구성원 하나를 공동 살해를 해가지고
이 설득이나 압력에 의해서라도 노선을 탈선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식의 혁명이, 그런 식의 그 폭력주의가 벌써 1860년대 말부터 나타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그 베르자예프나 그런 사람들이 초기에 막스주의자로 출발했다가 종교적인 쪽으로 많이 그 기울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혁명을 한다고 하는 거는 본래 이 폭력으로 규정되는 전제 체제하고 싸우기 위해서 하고 인민을 위한다는 것이었는데, 그 방법으로 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 오히려 해야 할 거로 설파하는 이런 식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가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는데, 그것이 이제 이 20세기 초에 현실로 나타나서 가령 이 1905년 그 혁명의 결과 이제 그 두마가 이제 선출이 되고 하면서 새로 그 이 내무 대신이 됐던 사람은 결국은 그 1910년에 이제 그 암살당하지만, 그 전에 이 집에서 폭력이 터지고 뭐 하는 사건을 열몇 번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폭력 대 폭력 대치의 그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쪽도 저쪽도 그 폭력은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그런 그 사상이 나온 것이, 그는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제 거기서 나온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그 사회도 보면은 결국은 조직력이 없고 돈이 없는 세력 쪽에서 그 테러로 반응하는 것이, 결국은 한쪽에서는 조직을 하고 규칙에 따라서 전쟁도 하고 하면서 그건 당연하게 여겼던 데 대한 자기들 나름의 아주 그 원초적인 반항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은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는 사람의 방식으로 테러를 하는 것이다. 그건 우리가 독립운동 때 이 안중근 의사에서부터 비롯해서 우리가 암살하고 하는 걸 우리 스스로 정당화했던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그랬을 적에 결국은 궁극적으로 나오는 결론이 이제 뭐냐, 이런 걸 반문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 잘 대답할 자신은 없지만 이런 이 질문을 계속 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 정권 교체를 한다 하면서, 그럼 정권 교체만 하면은 부패와 폭력이 없어지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게 분명하니까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 그거 이상으로 그 정치적인 장치만 가지고 안 된다. 지금 바로 말씀하셨듯이 폭력을 쓰지 않고 다수에 의해서 하면, 지금 국회에서 뭐 FTA 통과가 그럼 투표를 하면 될 텐데 폭력이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데서 문제가 제기되는 거죠. 아마 질문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셔서 아마 예. 예, 페레스트로이카 영향. 예, 그때 뭐 톨스토이의 영향이 구체적으로 그때 나타났다고 제가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이 바스티르나크라든가 그밖에 그 저항 운동에 참여하면서 그리고 살아남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확실히 그 고전적인 그런 전통, 특히 그 비폭력주의 전통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받아들여졌다고 보는데, 뭔가 하면은 심리적으로 겉으로 볼 적에는 완전히 굴복을 해서 살지만은 내가 내면적으로는 굴복당하지 않았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게 어디서 오느냐? 결국은 외형적인 굴복이라고 하는 것이 폭력의 불참을 위해서 한 거라면은 그게 오히려 이제 승리로 생각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톨스토이에서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위안이 된다는 거죠. 아마 질문하신 것 가운데 그 의회 민주주의로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지 않느냐, 다른 장치가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저도 그렇게 늘 주장을 하고, 지금까지 봐서는 민주주의가 불완전하고 하지만 그것보다 나은 대안은 정치적으로 없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톨스토이도 외형적인 이 여러 가지 여건을 한다고 하는 데에서 전제 체제보다는 그런 게 낫다는 거를, 그것까지 부정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외형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지, 이 정신 상태, 의식의 상태까지
그것이 규제하지는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하는 그게 그 톨스토이의 주장이죠. 말하자면 의회 민주주의에 살면 외형적으로 압박받고 하는 것을 좀 덜 받을 수 있고 하지만은 이 사람이 그만큼 더 내면적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고 하냐 할 때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하는 게 그 톨스토이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을 조금 맛보면은 조금이라도 그 권력을 더 행사하려고. 지금 여러분들 우리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이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출마하는 사람들한테 뭘 욕을 합니다. 찍어줄 테니까 뭘 해라. 그게 큰 대의하고는 상관없이 자기의 사적인 이해관계하고 뭐 선물꾸러미라도 갖다 주고 뭐 하고 그렇게 되면 그거는 본래 그 민주주의의 기본 취지하고는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톨스토이가 얘기했던 권력이 모든 사람을 부패시킨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항상 도사리고 있는 위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데 대한 대안을 마련할 때만 제대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혼자 그 핀란드의 대사로 있으면서 그 나라의 민주정치가 참 잘 되고 있는 이유 중에 뭔가 하는 걸 가지고 생각도 많이 해보고 이 핀란드 사람들하고 많이 논의를 했는데 저 나름대로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결국은 핀란드의 삶의 조건이라는 게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고 혼자 눈이 와서 그 속에 파묻혀 죽거나 힘을 내서 살아남거나 하는 그런 식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주 이 강건한 개인주의, 스스로 책임을 지는 전통이 굉장히 강하게 발달됐는데 종교도 마침 또 루터교가 들어가서 뿌리를 내렸고 그래서 그 배합으로 말하자면 철저한 개인주의가 발달된 위에 사회주의 제도가 들어오니까 그 사회주의가 성공을 할 수 있지 개인이 스스로 책임지는 그런 훈련이 없는 데서 사회주의부터 들어오면은 결국은 그건 폭력으로 해서 강한 사람이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라는 것이 돼버리니까 오히려 이 자유민주주의의 개인주의 전통이 살아있는 것보다 더 못한 이런 게 되는데 또 반대로 그런 그 집산주의 의식이 없이 개인주의만이 극단으로 가게 되면 또 그것 다시 또 이 폭력이 된다. 그러니까 톨스토이가 그런 지적을 했죠.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물리적인 폭력의 힘이 아니라 금력이라든가 다른 어떤 그 힘으로 교묘하게 남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하는 걸 또 이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예, 다른 질문이 더 있으시면 토론을 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유 교수님. 저는 경제학과의 요한우 교수입니다. 경제학이 전공입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귀하신 그런 강의를 해 주셔서 우리 아카데미 홈하나의 참으로 회원으로서 너무도 기쁘고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저는 전공이 경제학이기 때문에 그 칼 막스가 자본론이 독일에서 나오고 문화풍토적으로는 해양성 기후지대의 문화풍토에서 나온 이론입니다. 독일 출신이고. 그런데 해양성 문화풍토에서는 막스 이론이 전혀 감염이 되지 않고 그것이 소련에 가서 공산주의로 완전히 현실화되고 꽃을 핍니다. 꽃을 피웠다고 뭐 배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 와스지 데스로는 사람의 그 풍토론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 이거는 몬순 기후지대, 즉 수도작을 하고 그리고 그 혈연 집단이 되고 그래서 협력과 경쟁이 동시 상승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문화풍토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까 해양성 기후제 이거는 아테네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시장경제, 어반 커뮤니티로 성장해가지고 유일하게 경쟁 일변도로 나가는 그런 문화풍토가 자본주의가 형성된 그런 문화풍토가 있고 그다음에 목축 공동체 지금 뭐 중앙아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적인 목축 공동체에서 출발하는 굉장히 집단주의 성경에 보면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아주 수직적인 집단주의의
그런 영향을 가진 문화풍토. 그런데 그 차이점이 말이죠. 선생님이 핀란드의 대사도 계셨고 또 소련의 대사를 계셔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소련이 그 페레스트로이카를 고르바초프가 했습니다. 해가지고 집단 농장을 해체했는데 그 땅을 중국에는 집단 농장을 해체하니까 서로 그 땅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하고 뭐 이래가 그 유동기가 착각 작용이 되어서 중국 경제가 살아나는데 소련은 그 협동 농장을 해체해도 땅을 안 가져가요. 그런 상태에 대해 가지고 일본 NHK 기자가 깊숙이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그걸 놓고 나서 일본 기자가 결론을 내리기로 소련은 마케트 이코노미가 아니고 바자 이코노미다. 자선 동기에 의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문화 풍토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도 잘해보면 메드베데프 대통령을 앞에 놓고 또 푸틴이 총리로서 또 하고 그 메드베데프 또 내려놓고 자기 올라가고 이런 그 문화 풍토를 저쪽에 목축 공동체하고 슬라브 공동체 뭐 차이점이 뭐 좀 있는지 저는 그 소련에 가서 안 살아봤고 책도 안 보고 경제도 모르기 때문에 조금 그 뉘앙스 차이점이 있는지 예, 그걸 충분히 조금,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저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론에 대해서 제가 뭐 본의 있게 답할 그 자신은 없습니다. 뭐 해양 문명과 뭐 대륙 문명도 뭐 이런 적에 다만 그 이제 러시아가 역사가 이 발전된 이 경로를 보면은 우선 그 미국하고 이제 대조를 한다면은 굉장히 그 처음부터 이 차이가 나는 거는 그 이 농업 시대 때의 그 이 경제적인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 동슬라빈들이 정착한 그 토양은 미국 대륙에 비해서 아마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게 불리한 그런 이 땅이었던 것 같이 저는 느껴집니다. 말하자면은 이 미국 같은 데는 그 이 개인이 열심히 하면은 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뭐 옛날에 그 로크가 얘기했던 재산 논이니 그런 이론도 그렇고 그야말로 그 뭐 이 홈스테드 주의라든가 뭐 live and let live라고 하는 너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한 하고 그 개인주의가 발달할 수가 있었는데 비해서 러시아는 그 공동체로 묶어 있지 않으면은 이 굶어 죽고 얼어 죽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 공동체에서 항상 이 공동체적인 관리하는 전통이 오래전부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잘 되면은 과부나 고아도 굶어 죽지 않게 이 공동체가 관리를 해준 대신에 누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혼자만 잘 살아서 고대방실에서 부를 누리기는 어렵게 된 것이 그 러시아의 그 농민의 그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그 지속되어 왔던 게 영향이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거 보면은 맞아 그 여건이 불리한 데일수록 또 그 힘을 가진 자가 불평등 구조를 만들어 놓으려는 유혹이 더 크겠죠. 그래야만 적어도 자기나 자기 가족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데일수록 더 불평등이 심하고 거기에 대한 또 투쟁이 필요하고 이랬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뭐 막스주의가 왜 오히려 후진국에서 미켜 들어갔느냐 뭐 그런 건 참 뭐 설명이 복잡합니다만은 한 가지 그 후진성의 이점이라는 거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오랫동안 뭐 그 아시다시피 그 거셴크론 같은 경제학자가 처음에 시작이 돼서 그 advantage of backwardness라는 이론을 가지고 많이 얘기했고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그런 데 빠져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으로부터 배워가지고 한다. 근데 저는 이제 역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게 그 결국은 환상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어느 한 면만 보면 이 경제 지수를 높인다, 발전을 빨리 이렇게 이 경제가 빨리 팽창한다 하는 그런 거 하나만 보면 후진의 이점도 있고 하지만은 거기에 따르는 대가, 예를 들면 영국은 자체가 이 여건 자체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이 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산업화도 되고 하니까 그게 괜찮은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 볼 적에는 영국이 산업화를 통해서 뭘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걸 의식적으로 모방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자연적으로 그 이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를 못하고 다른 인위적인 장치들이 많이 작용을 하게 되니까 어느 한편에서는 이점이 있지만 다른 쪽이 굉장히 또 이 어려움을 겪어서 나중에는 결국은 그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지 않게 되냐 이런 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막스가 설파하는 이제 뭐 이론 같은 걸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아시다시피 그 막스는 이제 이 자본론을 쓰는 우선 경제학자로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그 혁명 이론은 물론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만은 혁명 이론도 처음에 이 나오는 걸 보면은 이 부르주아 자본주의 단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 조건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많이 명시를 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해서 이 금융자본주의까지 가고 세계 전체가 발달한다. 그리고 또 민주주의의 민주주의 제도 같은 것을 경험을 해서 시민으로서 또 의식이 굉장히 발달하고 한다. 이런 조건을 다 내거는데 이 후진국에서 막스주의를 받아들일 적에는 모두가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산다. 이것만 받아들이지 그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무시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호소력은 가져요. 근데 막스 스스로도 그런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말하자면 혁명가적인 그런 그 면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 자기가 말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을 이룩할 수 있는 여건은 절대로 안 된다고 처음엔 믿었었는데 나중에 1980년대 이제 그 이 산업화가 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질 때 러시아 혁명 세력이 이제 기세를 품기 시작할 때는 막스가 잠시 그런 유혹을 느껴가지고 이 자기의 이론을 변형을 시켜서라도 그 레닌이 말하는 것 같이 소위 노농동맹을 통해서 막스는 본래 농민은 절대로 혁명적인 이 혁명 주체가 못 된다, 보수적이다 이랬는데 러시아의 경우는 러시아 농민을 혁명 세력으로 끌어들이자 하는 그 레닌의 이게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스가 거기까지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전혀 맞아 들어가지 않았던 게 러시아는 이 여러 산업화 국가 중에서도 후발국 뭐 그 당시 세계 5번째 생산군은 내고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에서 후발국이었고 세계 전체의 자본주의가 발달한 단계가 오히려 막스가 얘기하는 단계라면 지금쯤 얘기할 수 있겠죠. 이 금융자본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발달한 이런 데나 됐는데 아주 시기상조적으로 여건이 전혀 안 맞는 데서 어느 면에서는 이 국민을 현혹시켜 가지고 혁명부터 한 거죠. 감정적으로 도저히 현행 체제는 안 되겠으니까 우선은 무너뜨리고 그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도 해요. 말하자면 범죄적인 요소도 다 끌어들이자. 그러니까 베르자예프 같은 사람이 지적한 거는 이상주의자가 돼서 자기가 가진 특권을 다 버리고 인민 대중을 위해서 혁명가가 된 사람하고 어느 사회에 갖다 놔도 파괴적으로 쓸모없는 인물이 돼서 결국은 살 길이 없으니까 범죄자로서 혁명 조직에 가입한 사람하고 손을 잡고 나면은 누가 나중에 이길 거냐. 결국은 범죄적인 요소가 이 권력에서는 승리를 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죠. 그런 여러 가지 고려가 나오는 속에서 이 톨스토이의 무저항 무정부주의가 나온 거죠. 비폭력. 오늘 선생님하고 토론을 계속하면 아마 밤을 새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멀리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또 2시간이나 이렇게 강단에 서 계시도록 해서 참 죄송스럽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그 결론을 대신해서 고민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문제를 제시해 주시는 것으로서 결론을 대신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이인호 교수님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사실은 지적인 토론하고는 아주 상관없는 무슨 역사 교과서 논쟁이라는 그거는 이 지적인 투쟁이 아니에요. 이건 정치 투쟁입니다. 지금 그런 데서 가진 그야말로 언어의 폭력을 경험하고 오다가 오늘 아주 오래간만에 수준 높은 지적인 토론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